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평론가님께 이거 간단하게 한번 아까 오픈 멘트에서 이 김정숙 옷값 특활비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고 뭐 관봉권 사용했고 이 내역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내용 그대로죠. 이 사건은 실체가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다는 것은 그 발부한 판사가 다 기록을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내주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가서 뒤져서 찾아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관봉권 말 그대로 띠지 있는 돈이에요. 이거 일반인들은 만져보지 못합니다. 이 관봉권이 뇌물 있을 때 전에 그 민주당의 마포의 노웅래 의원 그 무슨 띠지 돈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 본인은 부친의 그 조의금이라고 그러는데 예. 관봉권을 그 조의금으로 주냐 뭐 그때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데요. 그 원래 그런 게 그 일반인들은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 나오고 그것을 가서 치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 등장하는 뭐 디자이너 뭐 이네스 등등 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경찰이 가서 피의자로 이 신분으로 이제 확정을 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액수가 다 확인이 될 거예요. 유난히 옷 좋아했던 과거에 그 정미홍 전 서울시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이 옷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다. 그래서 그 김정숙을 직격하기도 했는데 유난히 옷을 좋아했죠. 샤넬 그 아까 나오던 퓨마형 브로치라든가 뭐 가는 데마다 그렇게 옷 욕심이 많았어요. 그거는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비싼 옷 어디다가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논두렁밭두렁에.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선고가 있는 날이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 대법원의 선고가 있는 날이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그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안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께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2심 선고 34일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데 지난 3월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34일 만에 5월 1일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4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 선고 일단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시나요? 일단은 그 항소심 선고 3월 26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 접수된 것도 굉장히 빨랐어요. 원래 이렇게 선고가 나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 뭐 한 일주일 열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에 접수된 게 그 다음 날인 3월 28일이었고 3월 28일부터 계산해서 34일 만인 그 오늘 5월 1일에 드디어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 원래 이제 3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기일은 지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다른 분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재판은 공정하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걸 마치 훈시 규정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명문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대법원이 3개월을 넘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이 3개월 그 기간을 지킬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3월 26일에 선고가 됐으니까 6월 25일까지는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3월 28일부터 대법원에서 사건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굉장히 빨리 진행됐는데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그 경우의 수를 나눠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고가 있는 6월 3일 이후인 6월 4일 이후에
그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100% 상고 기각이죠. 예. 그럼 왜 그 100% 상고 기각일 수밖에 없는가? 만약에 그때 파기환송을 하든 파기자판을 하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한 지 2달 만에 다시 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 그런 희한한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고를 안 한다? 이거는 상고 기각이 100%다. 뭐 100%가 뭐하면 99.99%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선고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는 99.99%라고 그랬는데요. 이때에는 99%가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했었느냐? 5월 12일이 넘어가게 되면요. 만약에 그때 상고 기각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한다든지 해서 이재명 대표 그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버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아니면 한덕수냐 이렇게 3명 중에 1명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죠. 또 누가 후보가 나오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오겠죠. 네. 또 누가 후보가 나오겠습니까? 그 통진당 출신의 김재현 후보 이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고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재명 대표 무죄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인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 그 등록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인 5월 11일 그 오후 6시 이전에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과연 5월 11일이면 굉장히 빠른 날짜인데 대법원이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사실 그래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다음 주도 아니고 오늘이 5월 1일 목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선고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복잡해요? 거예요. 상고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를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리 박 평론가님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뭐 법적으로 워낙 그 치밀하게 따져 주셨기 때문에 뭐 더 보탤 말은 사실 없지만 저는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5월 1일이 아닌 날에 선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전압에 거의 기대를 안 했어요. 헌법재판소 때의 재판이 될 것이다. 시즌 2가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비관적인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날짜가 좀 계속 가면서 특히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예. 물리적으로는 이제 한 6시간도 6시간 안 정도 남았는데 남았네. 6시간도 안 남았는데 예. 제가 쭉 그 내용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초고가 주문의 초고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틀 전에. 그렇다고 그게 확정이 100% 되는 것도 아니래요. 이거를 오늘까지도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은 확정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네. 주문은 확정이 됐다. 그러면 12분의 대법관 나아가 이제 13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그러면 각자의 의견이 다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은 간결하게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12분의 대법관의 의견 다수 의견으로 확정을 하거든요. 7명의 다수 의견이 나오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7명의 내용을 조율을 하다 보면 이른바 최대 공약수 수학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 그게 뽑혀져 나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듬기 때문에 주문은 의외로 간결하다. 그런데 소수, 별개, 보충 이런 의견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법관들이 그 의견은 장황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는 이래 해서 소수 의견이고 이러해서 보충 의견이고 별개 의견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길 수도 있다. 물론 중요한 건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문은 이미 그 초고가 나왔다. 그러니까 운명은 결정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의 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월 1일 시점을 가지고 좀 보자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5월 1일은 오후 3시. 그래서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 고문이 해놓은 얘기가 지금 유튜브에 돌더라고요. 뭐냐. 본인은 이 사건이 완전 무죄가 될 때 전원 합의체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예언을 했는데
그때 다 맞다고 무슨 점쟁이냐고 하더라.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분은 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서울 법대를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법률 지식이 있는 분이고 기자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지막 소명이 지금 실추될 대로 추락될 대로 추락된 사법부의 신뢰, 특히 이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의 신뢰를 국민적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이번에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5월 11일 선고보다 좀 더 멀찍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이 시점에 방점을 찍고 보면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살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사법부가 왜 대선에 개입하려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예. 박지원 씨만 뭐 어디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해서 상고 기각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전직 국정원장 정도가 이 대법원 전압의 결과를 정통한 소식통으로 알 방법은 전무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바람은 있어요. 제 기대 속도.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정 변호사는 극히 확률이 낮다지만 파기 자판에도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고 기각은 여전히 다수 의견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제 바람은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엄청난 90%에서 0.23% 포인트 빠지는 절묘한 압도적 DJ를 뭐 훌쩍 뛰어넘는 그런 지지율로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마에는 지장이 없어요. 아까 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오더라도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모래주머니를 달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과 개딸들에게는 영향을 전혀 안 미칠 거예요. 그러나 스윙 보터가 있습니다. 관망층 아직도 25% 전후로 추정되는 이 중도층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그러니까 절묘한 해법인 거죠. 하나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 그러나 이 법적으로는 이게 완전 무죄가 아니니까 다시 재판을 해라. 라면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최적의 해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도 이 헌재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터라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께서 이걸 너무 그 파기 자판은 오늘부로 만약에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은 뭐 후보 선출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측에다 제가 물어보니까 뭐 밀란 폭동 얘기 또 해요. 그때도 헌재 때도 그랬잖아요. 밀란 폭동. 그런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최소한 파기 자판이 나오면 너무 정치적 부담이 좀 커요.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양진영에게도 부합하고 이게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완전 무죄잖아요.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보수 우파들이 펄펄 뛰고 이게 분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양진영에 맞는 최적의 해법 이른바 최대 공약수는 파기 환송 유죄 취지로 하면은 사건을 뒤로 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체를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혼란과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 절묘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다만 그 사태가 아닌 보수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상고 기각으로 나오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를 사려 물고 맞으면 좀 덜 아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벙하게 있다가 맞으면 이빨 다 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직설적으로 비유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오늘 6시에 또 페넷마이크에 나와서 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모양인데 제 얘기가 좀 통했으면 그리고 좀 기쁜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이번 대선 정말 이제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말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 상황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진단을 해봤는데 뒤에서 이제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부터 한번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왜 빠르게 이렇게 전압 회부가 되고 이 두 차례 심리도 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전압 심리가 빠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선고 기일조차 빨라졌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준비를 꽤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관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뭐 빠른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불가능한 거를 어거지로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예컨대 제가 마라톤 뛸 때 42.19km 저보고 뛰라고 그러면 한 10시간 걸릴 겁니다. 한 시속 5km 정도, 한 시속 4에서 5km 정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뛰기 모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황영조 선수 보고 전성기 때 황영조 선수 보고 42.195km 뛰라고 하면 그럼 얼마에 걸리겠습니까? 한 2시간 한 10분이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황영조 보고 정혁진이는 10시간 걸리는데 너는 어떻게 3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 이거 뭐 사기 아니냐? 뭐 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예컨대 저 같은 사람 보고 이 사건 딱 주고 언제까지 3개월 내에 끝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끙끙거리면서 3개월 다 쓰고 이제 끝났습니다. 3개월 안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법관들은요 천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쓱 보면 머리에 딱딱딱 찍히고 좋은 머리로 밥 먹고 판결문만 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 사건 그게 뭐 어려운 사건입니까? 그런 정도 사건은요. 만약에 박영재 대법관 거의 그 판사들 중에서도 천재급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인데 박영재 보고 이거 내일까지 판결을 써라 그러면 박영재가 못 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달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졸속이다 이게 뭐 빨리다 뭐 이게 이상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선거법 사건은 다른 사건 제껴놓고 이것만 먼저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사건들이 있을 거고 대법원에도 한 3, 4만 건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형사사건 제일 중요한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이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월 중에 선고를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고를 하신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참 타이밍 하나는 정확하게 잘 잡으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조선일보에 응한 한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주의자로 법리에 충실한 정답에 가까운 판결을 내놓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제가 옛날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실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분이냐 민주당에서도 박수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장관들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 그냥 거쳐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 저런 사람 어떻게 법무부 장관 시키고 국방부 장관 시키고 그러냐라고 해도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관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대법관 되실 때 조희대 법원장이 대법관 되실 때 그다음에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되실 때 민주당에서도 박수 쳤던 분이에요. 이 사람 진짜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똑같은 케이스를 법원장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 최재형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원장까지 서울대 법대 사법위원수원 판사임과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법원장 된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조희대는 대법관 되고 그 다음에 최재형은 감사원장으로 빠지고 이런 케이스인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희대가 넘버원이다,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슨 품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겠는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대법원장들하고도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부장 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희대라고 하면 원칙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에 맞게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와 같은 기대가 어떻게 오늘 그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전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정 변호사 이제 서울법대 후배시고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이에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동기입니다. 네. 그때 뭐 50명씩 뽑을 때 진짜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들이거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인으로서 조금 이 균형을 좀 잡자면 그런 조희대 대법관이 그 동안에는 참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오셨어요. 633이라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 지금 633이라는 걸 그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633이 뭐 6개월, 3개월 안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거의. 양문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그 633을 하면 지금 벌써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야 되는데 자, 이게 안 지켜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재판이 지금 5개 재판이나 되는데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전부터 시작된 재판들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가 이 정해서 온 재판들이 또 거의 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4년 5개월 끈 재판도 있고 뭐 휴가 간다 뭐 나 안 할래요 하고 나가고 뭐 기피하고 이런 모든 그 소위 침대 축구를 용인해 온 분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에도 그렇게 엄격히 633을 칼같이 본인이 이게 선언적 의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지켰더라면 지금 보수 우파 시민들이 이걸 보실 때 아, 이번에는 조희대 이번에도 믿어볼 만해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실망스러운 레코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갑자기 잘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제 단 하나의 그 희망이 있다면 자꾸 희망 얘기하면 희망 회로 뭐 희망 고문 왜 희망이란 말에 자꾸 고문이 붙어요. 회로는 왜 희망이 무슨 전자기판입니까? 그런 용어 이제 그만 쓰시고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왜? 이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대법원장으로서의 뭐 자꾸 마지막 소명 얘기 요새 유행어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오늘 오후에 뭐 이제 물러난다고 하니까 또 물러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 마지막 소명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영광스러운 본인의 법조인 생활의 정점을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끝내면서 이 부분이 정점이에요. 이게 정말 피날레다. 그랜드 피날레다. 그렇다면 본인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번에 결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은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안 지켜진 것들을 일랑 싹 좀 잊고 이번에 좀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건데 이걸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희망회로 돌리냐 뭐 또 희망 고문하냐 저는 고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로 돌리는 무슨 전자공학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우리는 딛고 가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미 주문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몇 시간 뒤에 희망이 될지. 그것도 지금 파기 자판만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파기 환송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차피 상고기각일 텐데 뭘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백가쟁명이에요. 이 보수 진영의 목소리들이. 이것부터 좀 오늘 1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5월 1일 오후 3시부터 3시 반, 4시 사이에. 그러면 하나는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양문석 의원 판결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건 633 지켜지고 있고요. 1심 6개월 이전에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는 150만 원, 그다음에 사기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제가 봤을 때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는 633 원칙이 아마 지켜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뭐야 재판이 지연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적어도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진행되고 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실무적인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박 평론가님한테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이 어떤 식으로 심리했을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한데요. 24일 2차 심리 때 지금 앞서서 주문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표결을 이미 통해서 결과를 결정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예, 조선일보에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초고는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고가 나와야 다듬어서 주문에 이제 완성을 하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기자가 일단 기사를 썼어요. 기자들이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데스크 봐왔습니다만 차장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데스크가 보고 어떨 때는 그냥 차장이 다 봅니다. 데스크를 거치는 거예요. 그 데스크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신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문구를 다듬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미 다듬었을 것이고 이 시간쯤 되면 끝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24일 날 이미 됐다. 그러니까 표결이 됐다는 거죠. 12분 중에 몇 분이 어느 쪽에 손을 들었는지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 7명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12분이 중에 7명이 어떤 다수 의견을 냈다면 이미 끝났을 것이고 그게 6대 6이었다면 캐스팅 보트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 캐스팅 보트 행사도 끝나지 않았겠느냐. 오늘 벌써 5월 1일 오전 9시 반이니까 오후 3시인데 뭐 6시간 동안에 그 내용 자체를 뒤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만 모르는 결과는 나와 있다. 지금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법조 기자들이 다 변호사들 또 그 헌법 대법관의 여러 그 분들에게 다 취재를 한 결과니까 그 프로세스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주문은 심플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문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 최대 공약수만 딱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구구절절한 형용사 부사가 별로 없대요. 에? 그렇게 해서 딱 간결히 나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 의견들이 12명이나 되니까 이게 뭐 지금 12대 0이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12대 0이 되겠어요. 저는 12대 0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소수, 별개, 보충 의견들이 그중에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는지도 결정이 나 있을 거고 그분들 의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도 역사에 남는 거니까 소수 의견은 이렇게 나왔고 이분은 이런 이유로 얘기했다. 근데 이것도 아마 흥미가 좀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소수 의견을 냈는가. 지금 순수 좌파 성향의 대법관은 2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이 있을 것이고 뭐 중도니 보수니. 근데 우리가 중도니 보수니 하는 분들은 헌재 때 하도 당해가지고 그 보수 재판관이 그때 뭐 다 0대 8에 8대 0에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꼭 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결을 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정 변호사께서 그분들은 천재다. 법관 중에서도 엘리트 오브 엘리트다. 맞아요.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김형두 헌법 재판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은 박영재 그 대법관처럼 했어요. 똑같이. 네. 박영재는 대법관이 됐고 김형두는 대법관이 못 되고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훌륭한 법관들이어서 잘 이렇게 되는 건데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지금 저하고도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 법원의 그 최고 판사들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좌우를 떠나서 이 국민들에게 법원은 더 이상 못 믿어. 법원은 정말로 안 믿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쉽게 말해서 수긍, 납득이 가는 판결을 좀 내려주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 앞서 이제 2차 심리에서 만일 그 결과를 사실상 확정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오늘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있다면 결과 형식이 이제 뭐 유모제 어떤 부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장일치로 나올지 아니면 다수 소수 의견 나올지 그 부분도 좀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글쎄요. 1심하고 항소심의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네.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였을 때 그때 그 대법원 판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도 7대 5였어요. 그때도 12명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할 때 정원은 13명이거든요. 13명 홀수이기 때문에 7대 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때는 그때 김선수 대법관이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회피하겠다 해서 12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냐면 가장 최근에 그 임명된 그 대법관부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쭉 가다가 5대 5였어요. 5대 5였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최선임 그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무죄 쪽에다가 표를 던진 거예요. 네. 그럼 6대 5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나는 무죄다, 나는 유죄다라고 생각해도 유죄라고 표를 안 던져요. 그래가지고 7대 5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그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나는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빠지겠다 해서 회피가 됐기 때문에 12명인데 지난번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맥시멈 7대 5가 나오거나 아니면 7대 5 말고 뭐 8대 4, 뭐 9대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9대 잠깐만요. 9대 3, 그 8대 4, 7대 5 나올 경우에 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되게 소수 의견이 별개로 보충이 뭐다 이게 제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 소수 의견은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써야 돼. 대법관이 나는 네. 이 판결에 대해서 다수 의견하고 생각은 다르다. 다수 의견으로 결정은 되는 거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소수 의견 아니면 뭐 별개 의견 해가지고 왜냐하면 대법관 이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컨대 박영재 대법관 이름이 딱 담겨져 있는데 나는 다수 의견하고 난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은 그 생각을 나는 밝혀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무죄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대법관은 나는 유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대법관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뿐이다. 자기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합 판결 보면요. 다수 의견 이만큼 나와 있고 소수 의견도 이만큼 나와 있고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 채팅방에 보니까 주식시장 오늘 뭐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뭐 이제 말만 그렇고 이제 메이데이 노동절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전철이 썰렁하던데 쉬는 분들은 좀 많더라. 주식시장은 열렸습니다. 증시를 보니까 기각이다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소의 그 최종 선고 때도 이런 주식시장과 돈의 흐름에 따라서 예측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빨간색이면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시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좇아서.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미국이 지금 조정을 이틀 받고 조금 이제 올라갈 때가 돼서 반등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 보고 또 이제 막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명이 그 후보가 돼서 혼자 저렇게 질주하고 선대위 이름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제가 좀 보고 웃었습니다. 네. 이 이유가 지금까지는 가짜 나라였으니까 자기는 진짜 나라로 하겠다는 건데 참 좀 유치하고 졸렬하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증시 보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징크스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나온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요. 야구를 녹화 중계를 보고 하면 최고의 해설가가 됩니다. 네. 저때 홈런 치는 거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보완이 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박지원의 말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듯이 정통한 소식통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그 극소수의 재판관, 그 대법관과 대법원장만 아는 사실이 새어나올 리는 없다고 보면 정말 운명의 시간. 요새는 너무 운명의 시간이 많아요. 둠스데이 타임은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수를 이야기할 사실은 네 가지까지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습니다.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그 하나 또 파기자판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이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냐 요까지 하면 사실상 네 가지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 수를 각각이 놓고 이게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 변호사님 이 각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예상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고 기각 나오면 예. 이재명 후보한테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기 자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파기 자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뭐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 그럼 뭐 무죄나 똑같은 거니까 네. 그 효과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또 날개를 갖다가 단 거고 만약에 파기 자판해서 1심하고 똑같은 형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게 한 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케이스는 파기 환송이 아닌가 저 그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파기 환송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대선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히려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저런 논란만 다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대법원도 그 상고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파기 자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깔끔하긴 해요. 네. 한쪽에는 완전히 이 날개를 달아주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희망을 없애버리는 그렇게 하면 그냥 뭐 그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판에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묘한 문제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어정쩡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보니까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분이 7분이 나오면 파기 환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해라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12명이 내리고 조 대법원장까지 13명의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대5로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에는 절차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지만 엄청난 납덩이 같은 문제를 뒤에 찝찝한 걸 두고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양쪽으로 결집한 진영은요. 그쪽으로 투표합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뭐 이게 막 획기적으로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저도 봐요. 네. 다만 관망층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이 스윙 보터들에게는. 그러니까 2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최고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해라고 한다면 저거 문제가 있다는 거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된다고요. 그게 5월 1일인데 10일간 남았잖아요. 후보 등록일까지.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 제3지대든 다 이걸 놓고 설왕설래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도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 나가서 한덕수 대행이든 뭐 그 뒤에 있는 이낙연이든 또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단호히 긋지만 저는 이준석도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재정적 능력이 솔직히 없어요. 돈 문제만은 아니고 그래서 여건만 조성된다면 본인이 이 지분을 좀 이렇게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 생물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생물에 오늘 내려질 판결이 애매한 건 딱 질색인 분들은 야 그냥 오늘 끝내 불리해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상당히 절묘한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상고 기각 깔끔은 해요. 그런데 완전히 풀 한 폭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 가도에는 이재명으로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 안 남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원하시게 되면 그냥 뭐 그렇게 해라 할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정 변호사는 적어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왜 이게 뭐 파기 자판이 안 되냐고 하시고 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수긍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파기 자판은 확률이 바늘구멍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면은 로또죠. 어차피 이재명이 2심에서 그 0.13%인가의 7%인가의 확률을 뚫었잖아요. 법률신문은 그런 케이스가 없는 확률이 뭐 98% 가깝다고 했는데 그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이 그 0.1%든 어쨌든 그 지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로또 같은 결과를 우파들에게 안겨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 대선판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서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본다면 그런 쪽으로 예측을 좀 하고 기다리는 것이 다 낫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있을 이재명 공직선거법 헌재 선고 관련해서 먼저 좀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먼저 다뤄봤고요. 자, 국민의힘 경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 양자 경선이 아주 좀 양쪽 두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좀 경쟁도 그렇고 또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죠. 자,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대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건데,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결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어요. 보통 이제 저희 일반적으로 분석할 땐 탄핵 찬반, 탄핵 반찬 뭐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던 두 후보가 대표적인 두 후보가 진출한 상황인데 과반 득표자는 일단 없었습니다. 우리 박 평론가님 일단 이 흐름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알 수 없죠. 지금 뭐 온갖 아니 네. 양자 경선이 된 그 상황과 결과에 대한 해석 말입니다. 네, 최종 결과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그 양자 1대1 마토론 3시간 넘게 했잖아요. 네. 여기서 많은 실점을 했다는 게 중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깐족된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하시고 그 너무 그 사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 본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너무 공격하다 보니까 이른바 그 시쳇말로 꼰대 논란에 너무 본인이 매몰이 되면서 원래 1차 경선 8강에서 4강 가릴 때는 거의 그 앞쪽에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선두권이 이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탈락을 하니까 3등 아니면 4등. 그런데 뭐 이제 안철수 후보가 4등인 건 누구나 아니까 충격에 3등을 하고 이제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으면 그냥 탈당계도 내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 문수형이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그래 자꾸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휴대폰도 꺼놓고 이분이 뭐 속된 말로 단단히 좀 삐치신 거예요. 낙담한 30여 년을 바친 그 외길만 걸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 정당의 당원들 또 여론의 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상심이 크고 당장 탈당계 내고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하셨고, 근데 또 황당한 것은 이 캠프에 있던 유상범 의원, 김대식 뭐 선대위원장 이런 현역들이 같은 빌딩이거든요. 이 대하 빌딩 층수만 바꾸면 되는데 그냥 옮겼어요. 그것도 1시간 만에. 후보가 눈물 그렁그렁하고 그만둔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전후에 전부 층수 바꾼 거예요. 자, 아무리 정치가 이합집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라고는 하지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사그리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무슨 논란이 붙었냐면 양자 마토론을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어젯밤에 한 뒤에 비교적 좀 정책 대결을 했잖아요. 우리 허앵커도 보셨지만 그러고 나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도대체 당권 진 뒤에 당권 싸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전 의원이 또 이분이 공보를 총괄하고 있는데 어느 라디오에 와서 또 그런 말 했더라고요. 김문수는 한덕수의 불쏘시개가 아니다. 또 이 말이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니 한덕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분이 이게 이제 우승이 거의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뽑히면 이 비대위 체제는 없어지고 후보 중심으로 가서 당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당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똘똘 다 이 친윤계, 범친윤계와 탄핵 반대파들이 지금 다 김문수 후보로 속속 모여들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무슨 불쏘시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냥
나갈까 이런 소리가 새 나오면서 이상한 좀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아니 우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와 싸운다기보다는 꼭 깨끗하고 공정해서 한 사람 뽑는 데 집중해야지 왜 여기서 자꾸 단일화 얘기부터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김을 빼느냐 이런 원론적인 말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게 결승으로 좁혀지면서 갑자기 당권 얘기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정혁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두 후보 이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네네. 또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탄핵 찬반을 둘러싼 평가도 다르고 지지층이 보는 시각도 다르고 국민적으로 보는 이미지도 각기 다른데 그 사자 경선에서 어쨌든 두 분은 경선에 탈락하고 두 분이 올라왔는데 그건 어쨌든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앞선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한동훈 후보가 결승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네. 그 예측대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 예상대로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 두 분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결국은 국민의힘은 탄핵을 놓고 찬반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4강에 공교롭게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2대2씩 2명씩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그 파이가 포션이 적기는 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너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표를 많이 몰아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무난하게 결승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파이는 크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사실은 뭐 상당한 그 공력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렇게 호각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어디서 갈렸느냐 한독수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임하는 태도에서 갈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름도 잘 줬어요. 김덕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덕수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뭘 많이 들어봤더니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사물놀이. 제가 개인적으로요. 아, 김떡순 좋아하거든요. 네. 김밥, 떡볶이, 순대 줄여가지고 김떡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덕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저한테는 김떡순이 생각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단일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승산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뭐 그런 거 없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갈수록 뭐 한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 태도를 갖다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하는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문수 쪽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에는 한덕수 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 한동훈의 그러한 양자 대결로 구도가 짜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제 박상규 평론가님께 다른 주제로 한번 여쭤볼 텐데 이제 홍준표 후보 문제를 여기서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의 세력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와 호각지세로 좀 나눠 가지면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좀 경선에서 탈락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탈당 선언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원들한테 외면을 받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상당히 좀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홍 시장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때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지켜온 분인데 이렇게 떠나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홍준표 후보가 그 정계 은퇴를 하시더라도 예. 대선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탈당 선언을 지금 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에게 보탬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려고 하면
아 내가 패배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이러이러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대선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백의종군하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이랬으면 야 홍준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탈당 선언하면은 조금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기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이 뭐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서울 시민이 되겠다 다시 그냥 조용한 시민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뭐 여태까지 애 많이 쓰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뭐 탈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자, 좀 지나간 얘기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박평란님께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오후 10시에 TV조선 주최로 국민의힘 3차 결승 토론이 있었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뭐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근데 결과적으로 내용이 좀 비슷하던데 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포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3자 어제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양자. 양자 그렇죠. 3차 결승 토론 양자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주요 쟁점들이 이제 이전과 좀 다르게 변화가 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첫째 오늘 주식시장 안 열렸는데 네. 제가 미국 시장 끝난 거 보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일단 팩트 오인이니까 사과를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당히 이틀간 연속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하는 거를 일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몰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어제 그 토론에 제가 뭐 그래도 그 학부에서 그래도 상경을 전공해서 잘 주의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인신공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서로를 좀 배려하는 토론 태도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 교체 발음이 좀 어눌하게 나오니까 한 후보가 천천히 나이가 좀 상당히 많으신 우리 그 김문수 후보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들이 좀 그 볼썽사나운 장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책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토론이 결정적인 어떤 그 표심을 크게 반전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양쪽의 지지층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 이합집산 이동을 좀 봐야 돼요. 네. 한동훈 캠프는 변화가 없습니다. 나갔다는 분도 없지만 들어왔다는 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아까 홍준표 캠프에서 현역만 한 5명이 바로 옮겨갔고 나경원 의원이 한 이틀 쉬었다가 바로 지지 선언을 한 뒤에 나경원 캠프에서 12명이 또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원래 뭐 그 현역 지지 한 명 없이 나홀로 뛰었으니까 일단 세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 뭐 이 당심 투표 50%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강화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역만 20명 이상이 더 지지 선언을 했고 수많은 양 캠프의 그 이 간부들이 다 그 지금 그 아마 김문수 캠프는 지금 자리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일단 이런 것은 어떤 문전성시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돼 있고 한동훈 후보는 독주를 원래 하겠다고 했고 또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덕수란 이름 자체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가야 한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은 아까 김재원 그 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론적인 얘기고 네. 불쏘시개 아니다라는 말은 그냥 언론이죠. 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다 겪어서 결승 그 테이프 직전까지 왔는데 그 단일화하는 그런 불쏘시개라고 하느냐 그런 정도인데
이걸 좌파 언론들이 김문수 후보가 딴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나름이고 그래서 당심 투표에서도 이렇게 강화가 되고 이미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나 투표 누구에게 했어요라는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선거는 세력입니다. 선거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특히 당심 50%에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면 뭐 결과를 예측을 해볼 때 더 유리해지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선이 용광로 경선, 제가 늘 강조해왔던 화합적 경선, 승복을 하는 경선, 그래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는 시너지 경선이 되려면 진 쪽에서 승복을 깨끗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흔쾌히 같이 전국을 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보수 쪽이나 뭐 저쪽 진보 쪽에서도 그 경선에서 앙금이 있게 지고 나서 안 돌아다니면서 딴 쪽 가서 찍겠다고 하면서 망해버렸던 사례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번 대선은 더군다나 그런 모습이 되면 필패로 갑니다. 그래서 진 쪽을 배려하고 진 쪽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문화로 가야 돼요.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즐겨 쓰던 말이 있잖아요.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게 선거다. 하물며 대선이야.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진 쪽을 끌어안는 자세. 벌써 누가 이겼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숫자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판세는 상당히 뭐 여러분께 제가 누구가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은 당협위원장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특히 범친윤계가 영남권에 많은데 그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돕는 분들이나 또 그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요지의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지지 선언을 김 후보 측에 했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조직도 함께 갔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예, 정 변호사님, 그 한덕수 대행 오늘 사퇴하고 내일 지금 출마할 걸로 알려졌잖아요. 지금 이제 단일화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조금 다가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이후에 3일에 뽑힌 이후에 결과는 뭐 단일화 과정에 받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오늘 일이니까 약 이틀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최종 양자 경선에서 어떤 영향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유불리가 작동할지 아니면 사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는 이미 당원이다 국민 여론조사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그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확 달라질 거라고는 보시지 않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게작대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는 한덕수와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장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내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한동훈 후보도 한덕수 후보와 그 진지하게 그 이야기 해가지고 꼭 단일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후보가 되면 난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하고 나는 홀로 그냥 당무 우선권 갖고 있으니까 협상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는 뭐 생각해 보나 마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우리 박평론가님께 드릴게요. 지금 말씀 마침 나왔습니다. 지금 당무 우선권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대선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에 갖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죠. 당무 우선권을 갖는 대선 후보자. 또 하나는 있죠. 당 지도부가 있죠. 지금은 이제 비대위 체계니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있죠. 과거에 2021년, 22년도 대선 선출하고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고 이준석 당시 대표와도 사실은 이 당무 우선권 문제로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무 개입 문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원칙적인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모든 법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예. 하듯이 당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헌이고 당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인 겁니다. 네네. 당무 우선권이 명시돼 있으니까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체제인 거예요. 쌍권은 이제 다 물러나는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법을 다 따라서 하면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이름 붙여진 참 웃기는 그 민주당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 위원장? 선대 총괄 선대위원장이요. 거기는 위원장이 20명이 넘어요. 일단 예, 위원장만 22명이라고 그러죠. 예, 22명인지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 개씩 겸임하고 제가 일 삼아서 한번 세봤어요. 네. 100명이 넘어요 위원장이. 그래서 네네. 그냥 예. 위원장 공화국이에요.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사회주의 나라에 이 위원회가 많거든요. 김정은도 위원장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싹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3일 오후에 그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모든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단일화도 그분 주도로 하는 거고 방식도 그분 주도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붙이는 사람들이 웃기는 거죠. 연불보다 제밥의 마음이 있어서 그 뒤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누가 됐든 해당 행위자다. 그래서 좀 이번에 우리 이 보수가 만약에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할 때는 좀 깔끔하고 좀 작으면서도 기동력 있는 그 몽골 기병 얘기 나오잖아요. 예. 몽골 기병이 하룻밤에 매천리 가가지고 헝가리까지 갔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그렇게 좀 기동력 있는 선대위 아주 신축성 있고 능란한 선대위를 후보 중심으로 출범시키면 된다. 그게 당헌이고 당규인 것입니다. 예. 자, 1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오늘 오후 3시에 있죠. 그 사안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전혁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구독, 좋아요. 자, 2부 진행하겠습니다. 백지원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선거 시즌과 관련한 좀 날카로운 논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경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을 결정이 됐어요. 논평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김문수 후보는 압도적 1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진출하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몇 퍼센트를 지금 받고 통과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추측성 밭글들이 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동훈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높은 말도 안 되는 수치 같은 것들이 돌고는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취합해 본 바로는 한덕수 후보가 아니죠. 김문수 후보가 40% 가까이 아마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많은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당원들이 지금 낙심을 한 이유가 홍준표 시장님이 2강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낙심을 하고 있고 지금 탈당을 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또 홍준표 시장께서도 탈당 이야기를 하셨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미리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아쉬움도 크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아쉬움이라는 단어로 사실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울분과 서름도 함께 느껴졌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고 이제는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저력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볼 때 40% 중반 정도가 나왔을 거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한동훈이 약 30% 정도 나왔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한 2, 3%, 3, 4% 차이 정도로 아주 근소한 초접전 양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결국은 좀 밀렸다 이렇게 보는데 김문수 후보 어떤 인물로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캠프에 참모라면 네. 저는 이분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이제 공직에서 헌신을 해오신 분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업적들을 많이 쌓아오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참 보기 드물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점이 좀 더 부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선한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강조되어야 될 것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 캐릭터에 저는 캐릭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란 인물은 충분히 우리가 국민께 매력적인 인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경기도지사 당시에 이제 마타도어를 당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방관과 전화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마타도어 같은 것들만 제대로 벗겨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확장력을 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과정에서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장점은 특히 연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선에서 저는 연설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나 나경원 후보 역시 연설에서 아주 강점을 갖는 매력적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캠프에서 홍보를 한다면 과거의 연설 영상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강력하게 발화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순수한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도 스피커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진솔하게 와닿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은 대권 주자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행정 경력도 있고 입법 경력도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중심을 잡아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사진 한 장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지금 혼란한 전국에 있어서 누가 특히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국가 경영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지에 주목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와 초접전 경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후보 이야기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한동훈 그간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나 행태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외부에 드러났는데 한동훈은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세요? 저는 보통 인물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는 신랄할 수준으로 제가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 대선 과정에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비판은 비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비판이 필요하겠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그 전청조와 같은 유사한 행태로 그 어떤 밴에 이제 들어가 앉아서 고급 밴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 아니면 어차피 이재명 못 이긴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라면서 거의 이제 반 몸을 들어 누워서 그런 이야기를 과자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냥
강남 좌파로 평생 별 고생도 안 해보고 그렇게 따뜻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지저분하게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을 매우 역겹지 않습니까? 50세가 넘은 사람이 어리광 부리는 모습을 왜 국민이 그걸 직접 일일이 다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랍시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까지 전 매우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불쾌하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 특히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을 컷오프도 하지 않고 경선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납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종자들과 후보는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추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입이 험하십니다. 입이 험하신데요. 행사 이제 토론 행사나 이렇게 있는데 가보면 다른 후보들의 대변인들을 향해서도 막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분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막 상스러운 욕설을 입에 올리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께서 퇴장을 하시는데 한동훈 후보를 추종하는 추종자 그룹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이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 진짜 풍천등화 같은 정말 나라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이런 국면에서조차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영피프티의 어리광을 왜 전 국민이 보고 받아줘야 됩니까? 사실 너무 역겹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작에 제가 의회 정치의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이라거나 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애초에 메인 정치권에서 거론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검사를 20년 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 자체가 없는 사람이 본인이 어떠한 인맥 관계라거나 친소 관계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금전적 힘을 동원을 해서 정치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부끄럽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령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과 나란히 서 있었을 때 과연 이재명이 이런 사람에게 기가 죽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가령 홍준표 후보라거나 또 지금 김문수 후보, 가장 유력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최소한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은 느낄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올라오면 아주 가소롭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직접 본다면 저는 스키니 벨보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격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품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우 문제적인 인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나탈리님이 우리 백지원 전 대변인에게 이거 얘기했었어요. 네. 김문수 캠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우리 백 대변인님께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적임자는 나경원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캠프에서 또 1호 청년 참모로 또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를 이번 경선에서는 제가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 캠프에 들어가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거나 그리고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경선에서 제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이나 장점들을 충분히 많은 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네. 자, 홍준표 후보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네. 이 문제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 경선 탈락 이후에 청년 세대들 문제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청년 세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탈당 러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인이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을 선언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과 같은 잡다한 세력들이 매우 천박하고 잡다한 세력들이 모욕을 줬다는 장면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탈당 인증 같은 것들을 저에게 보내시는 분들
분들도 계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SNS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창구에서 소통을 해보면 어떤 정치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지가 저절로 느껴지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들어간다면 100%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사람이 우리 진영 정치인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그리고 또 든든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도나 정치 무관심증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도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우리 진영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퇴장을 시키는 장면, 그것도 아주 모욕을 주면서 부적절하게 퇴장을 시키는 장면들은 국민들께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90년대생들인데요. 저희 90년대생들 그리고 00년대생들이 느끼는 바와 선배 세대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좋아했었던 것은 그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만 기대서 살아왔던 분이고 또 젊은 시절도 굉장히 외롭게 지냈다라는 것들을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여의도에서 접하고 있는 또는 어느 아는 집 아들, 딸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청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고뇌를 하고 있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세대가 처한 현실도 홍준표 후보가 젊은 시절 처했던 현실과 다를 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부활시키겠다, 정시를 확대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공정한 기회 사다를 복구하겠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선언을 했었던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2017년에 저도 당시 대학생으로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아주 어려운 시기부터 목소리 냈던 어른에 대한 존중과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에서 문재인 암흑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던 시점이었죠. 그때 대학에서 혼란한 시대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들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어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취급을 하고 무례하게 이렇게 무례를 저지르면서 내쫓듯이 이렇게 내보내느냐라는 것들이 불쾌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과 같은 자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홍준표 후보를 대했던 태도들, 깔보는 태도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도 정말 천박하고 경박스럽게 모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신 것이고 이제 남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 희망은 김문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타도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방어해주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의 은퇴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여러 장면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1조 3천억이 넘는 경남도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임기 전에 3년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주의료원, 좌파 언론들과 민노총 같은 강성 노조가 얼마나 이 이슈 가지고 홍준표 당시 도지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진주의료원이 여러분 노조 배불리던 세금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금이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노조의 문제를 알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정책적 행정적 행보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외롭게 싸워왔던 분이고 또 대구시장으로 역임하시면서도 아주 단기간에 2천억 채무를 상환을 했고 또 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주 절감하고 아예 예산을 또 더 적게 편성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까지도 아껴서 그 예산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방한목을 선물을 한다거나 그리고 특식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비를 또 사용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 홍준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장점들 또는 그게 성격적 결함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매력들 외에도 저는 행정가로서 보여줬던 면모가 확실히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큰 아쉬움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민의를 잘 다독이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그릇 안에다가 받들어야 하는 것인데 한동훈과 같은 자가 무례를 저지르고 저렇게 경박스럽게 정말
못 볼 꼴을 저지르는 동안 이런 것들을 좌시한다거나 동조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지지는 포기하고 가겠다라는 선언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마지막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간의 앞으로 오늘도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토론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결과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까지 또다시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태가 나온다면 저는 이 당은 거의 소멸 직전의 상태까지도 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시기에 2017년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출마했었던 사람이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때 당시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셨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첫인상이 그 연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어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공수처 설치 저지하려고 끝까지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연히 설치 저지해야 됐다는 것 이번 탄핵 정부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치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당에서 사실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면하고 모욕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탈당을 이야기하시고 분노하시고 투표 포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리도 저는 헤아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잘 다독여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우리 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저 또 다른 기생충을 이용하려는 모습들 그리고 한동훈이나 한지아와 같은 정말 강남 좌파 내포 세력에 우리가 이미 잡아먹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내포 베이비라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족벌주의 그리고 그냥 세습 귀족 같은 세력들에 대한 비판 용어인데요. 저는 그런 강남 좌파 내포 세력이 보수를 사칭하면서 우리 정당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강 확립과 가치 정립이 우리가 조기 대선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우리 당의 과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당의 가치를 정립하고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와 같은 분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만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과 보수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신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뭐 경선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가볍게 평가하지 말고 좀 무겁게 그 헌신을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니용님 고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첫 행보, 뭐 당시에 이제 킨텍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 첫 행보가 국립현충원을 찾았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전직 대통령 다 참배하고 박태준 전 회장을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 그 장면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 대변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참배를 했던 장면은 우리가 조롱하고 우스워할 것이 아니라 매우 두려워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터부시해온 것이 이 진영입니다. 그게 이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호남에 선거철만 되면 호남에 가서 우는 척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호남표가 올 줄 알고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이 이 진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터부시하고 외면했던 가장 빛나는 가치를 지금 이재명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까지 이재명의 것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제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약탈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차피 정가 사범이야라는 말 하나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정말 주요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홀대하고 냉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좌파들에게 지는 이유는 좌파들은 가치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키웁니다. 친소관계나 그런 것들은 후순위예요. 친소관계 같은 것들은 후순위고 가치에 가장 충성하는 인물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이로울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한 것이고 이제 그 정신까지 약탈을 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또 어떻습니까? 친북 세력인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통진당 출신과 매우 가까운 그 경기동부연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지난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으로 그들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금 공천을 했습니까? 통진당 후신들 공천해서 국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완벽한 종북 좌파들을 입법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세력을 확장시킨 것이 좌파 진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파 정당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까? 내부에 정말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투신하고 헌신해 왔던 사람들 전부 다 배제하고 모욕 주면서 그리고 강남 좌파 어디 타워팰리스의 황태자 같이 군림했던 사람 데리고 와서 또다시 잔치 한번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수 같은 자를 보십시오. 참여연대 출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한동훈 팬클럽 회원 출신인 참여연대 출신이 들어와서 당협을 가지고 가고 공천을 받고 그러면서 본인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당을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님 그때 조롱했거든요. 본인도 대구시장 출마하면 아무 때나 어디든 출마하면 본인도 당선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의 기강이 무너져 있고 우리는 가치도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좌파들은 종북 성향, 종중 성향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좌익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이 전과 있다고 이야기해봤자 전과 있다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거든요. 더 이상 깎여나갈 이미지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가치가 훨씬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께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두 분의 존함을 입에 올리는 것을 터부시하는 동안에 이제 좌파들이 이 두 분의 정신마저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는데 남은 마지막 최종 경선에서 어떠한 장면들이 또 우리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기민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이야기했었던 추모사가 아주 많은 분들께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인상 깊은 연설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 내놓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민주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또 직함을 줬죠. 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병호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영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것과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인물에 대한 영입 또 선거 전략에서 쓰려고 하는 민주당, 여기에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의 국립현충원 참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윤여준 이 정치인들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이밍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종의 뭐 언론에서 아예 이재명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 선전 캠페인을 도와주는 꼴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런 것을 우클릭이라는 단어로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많이 좋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제 중도 포섭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임 대통령들의 이름을 파는 행위가 우클릭 행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소득과 토지공 개념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정책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지금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미루고 있는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우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을 때 정치에 대한 개념이 부정확한 상황에서 그냥 여러 가지 프레이밍하는 단어들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클릭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라는 지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우 영악한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매우 영악한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함을 본인과 같은 이름 안에서 나란히 올라올 수 있게 기사 제목 안에서 나란히 올라올 수 있는 장면을 일단 유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영악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균열을 더 만들기 위해서 세력을 지금 뻗치고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애초에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공천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가 매우 무능하고 또한 부패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김상욱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가는 것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중도층에도 아무런 소구력도 없을 것이고 우리 당 내에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장면들에서 이미 우리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측에서 포섭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미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플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완료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제는 우클릭이라는 말을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해 이런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우클릭, 뭐 이재명, 윤여준의 참여, 또 일부 보수 농객들의 참여,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중국의 2차 국공합작 문제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목태동이 주은내를 보내서 장악량을 포섭해서 사실은 서한사변을 일으켜서 제2 국공합작을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공산당,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 만드는 일종의 그런 장면을 이재명 측에서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유사한 사례인데 그걸 뭐 우클릭이라고 상당히 포장을 해주는 그게 아니고 모택동이 국민당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장악령 같은 그런 군벌들을 포섭해가는 그런 과정과 오히려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 장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이 이런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명계도 좀 앞세우는 것 같아요.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뭐 영입은 아니죠. 중요한 선대위에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면서 앞에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통합을 주장합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장면이 기억도 있고 수많은 장면인데 통합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우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실은 현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이길 방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미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이렇게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수박이라고 배척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장면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고 있는 장면 이유는요. 이들은 가치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용진 같은 사람 이재명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정략적인 결정에 대해서 반대는 했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거든요. 대기업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에 이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세력을 포섭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소위 인간관계라든지 인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계파들보다도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말을 썼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런 장면이 어색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언제든지 싸우고 다시 함께해도 이게 야합같이 않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어떻습니까? 보수 우파라고 분류할 수 없는 인물들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보수 우파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을 당에서 주류 아닌 주류로 세력을 키워준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방관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좌파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공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치가 아니라 친소관계에 흔들리는 또는 이익관계 중심의 정당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가치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이 안 된 정당처럼 국민께 비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든 갑자기 주 4일제 같은 그런 주 4.5일제든 4일제든 민주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이번 대선 공약이라고 대선 후보의 캠프나 선대위도 아닌데 갑자기 발표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리가 안 되어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체계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80% 이상을 득표를 해서 후보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총통이냐라거나 독재 정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비판을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유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들과 차별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독재자성이 짙은 사람이고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효한 공격을 저는 해야지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내부에서조차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전과 어쩌고 하면서 매우 촐싹거리면서 무례를 저질렀잖아요. 정말 숨쉬듯이 무례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방관하면서 평생 인생 자체가 그냥 강남 좌파 그 자체인 사람을 당 대표라든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대하면서 당의 가치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다시 이제 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어지러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끌고 온 세력들이 매우 저는 불순한 세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면면을 보면 김경률이나 하문경이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진영에 가서는 주류 측에 끼지 못하고 떨거지 취급받으니까 보수 정당에 와서 정치적 PC주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좌클릭을 하는 게 중도 확장성이라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세뇌하고 정치의 가치를 곡해하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영구히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력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1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당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십시오. 10년 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을 봤을 때 이들은 그 좌파적인 이념에 대해서 보다 더 충실해졌습니다. 보다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뻔뻔해진 수준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백신을 전 국민 백신 의무화 같은 이야기까지 지난 대선 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좌파적인 이념을 말하는 거에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토론회 같은 데를 갔었는데요. 저작권 관련 토론인데 불법 유통돼야 홍보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장면조차도 이 인물에 대해서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결국 저들은 종북 좌파적인 성향으로 친중 성향으로 똘똘 뭉쳐서 본인들의 그런 가치를 지켜왔었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배제하고 정말 혼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회주의자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리면서 제대로 된 체계를 정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후보가 당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은 것은 저는 여의도 기득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럽거나 억울한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고 당 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대구와 경남에서 경남도지사와 대구시장을 한 인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평가할 때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광주시장도 하고 전북도지사도 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아웃사이더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김문수 후보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그냥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양문석 관련된 이슈인데요. 양문석 재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한번 좀 잠깐 여쭤볼게요. 사기 제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죠. 양문석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건에 관한 내용도 조금 추가할 것을 있으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재판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양문석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일반 사건처럼 천천히 진행하기 곤란한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그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양문석이 아니 재판 쭉 진행해도 될 텐데 재판 재연기를 요청했어요. 어떤 의도, 어떤 행태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냥 양문석 의원 이미 전과 이범이더라고요. 전과 예. 이범이 맞나? 전과가 이미 있는 인물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매우 결이 유사한 인물이라고 봤었는데요. 네. 늘 살아왔던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소위 자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에 대해서까지 눈 감아주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구 새마을금고에 가서 그것도 딸 명의로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이게 이미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뭐 부모 찬스도 아니고 이제 뭐 자식 찬스를 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편법 그리고 이런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어떠한 정치 기득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킨 일이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냉정하고 단호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2부에 국민의힘 경선,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보 그리고 끝에 양문석 행태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백지원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